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을 마음의 두 갈래 길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느낌입니다. 생각, 사유죠. 느낌, 감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당연하게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로부터 차별점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 생명체로부터 점차적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성은 좀 특별한 영역에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그런 감성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느낌 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마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우선 전통적으로는 신학이었어요. 그렇죠? 종교가 마음을 설명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세속화되면서 그 자리를 철학이 대신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과학이 이제 마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열애로 하고요. 이제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철학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럽의 근대 정신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근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데카르트의 사유에 근거한 존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존재의 근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코기토예요, 코기토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숨, 이제 라틴어로. 그래서 코기토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유 체계를 발전시켜 왔고, 그래서 그것이 과학으로까지 연결된 거죠. 이것이 코기토가 과학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한 300~400년 동안은 어떤 그런 코기토에 기반한, 그리고 심신이온난에 기반한 어떤 기계적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세계관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질문명을 꽃피웠던 것이죠. 근데 이제 20세기 말쯤 오게 되면서 그런 과학, 코기토에 근거한 그런 과학적 연구 성과들 쪽에서 조금 좀 다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미론 이론, 뉴로플라스티시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론 이론은 간단히 설명하면 나와 타인이 어떤 뇌 구조를, 뇌의 활성화 패턴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발견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파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 그 아파하는 상대방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에 똑같은 내 뇌부에서 활성화가 약하지만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아주 추상화해서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부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뇌의 구조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발견이죠. 그래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뇌에. 근데 그것이 한 개당 어떤 사람은 1000개, 어떤 사람은 10,000개, 50,000개의 시냅스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주변 다른 신경세포들과. 그러면 그것들의 활성화 패턴의 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수보다 많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코기토에서부터 발달한 과학에서 오히려 그 코기토의 전제를 허무는 그러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AI를 봅시다. AI를 최근에 이제 알파고가 나와서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입력해준 기보를 통해서 학습을 했지만 그 다음 나온 알파고 그 다음 세대에는 그런 기부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그 알파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또 이기잖아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AI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떻게 다르냐. 그들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진화생물학인데요. 우리가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40억 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팬지랑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돼 나온 게 한 600만 년, 700만 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 나왔다고 한다면 암만 다양하게 진화했다 하더라도 그 공통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연구들이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마음에 관해서도 진화생물학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는 갈대 또는 뭐 이성적 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만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거는 이제 진화생물학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진화해온 우리 조상 생물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간만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대 철학, 코기토에 기반한 철학에서 발달해 나온 과학의 연구 성과의 결과로 역으로 그 코기토의 근거를 허무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기토의 그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안은 뭐냐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대안이 코기토를 얘기했던 데카르트가 살았던 동시대의 철학자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코기토가 아니라 코나투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코나투스. 코나투스라는 건 뭐냐 하면 코기토는 사유죠. 코나투스는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자기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 그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생식의 본능이 있단 말이죠. 놀랍게도 17세기에 이미 스피노자는 그런 인간의 또는 생명의 본질에 착안해서 자기 철학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조한 게 감성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성을 강조하고 스피노자는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이성이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후 수세기 동안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또는 21세기에 오면서 저는 과학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코기토로부터 출발했던 그런 전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철학에서도 새롭게 이제 오히려 거꾸로 철학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되새겨지기 시작하죠. 되새겨지다 보니까 다시 17세기에 스피노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 발견하게 됐고, 뭐 그런 그 코나투스 개념에 근거한 여러 철학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코기토에 근거한 철학은 뭐예요? 주체 철학이죠. 자아를 중심으로 한 철학이었습니다. 자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나투스에 착안한 그런 철학들은 나의 경험, 자아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아가 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 체계를 발전시킨 게 이제 말하자면 현상학이죠. 경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선험적인 현상학이었죠. 뭐 후설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감각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지각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메르르-퐁티 같은 사람이 지각의 현상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떤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마음에 이르는 두 갈래 길, 과학과 철학이 서로 되먹여지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 대한 생각, 사유들. 이게 마음에 대한 마음이죠. 마음에 대한 마음. 마음에 대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들은 대개 이제 요 세 권의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요 그 두 권은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와 마음에 지나는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책이고요. 철학자지만 이 양반은 아주 그 과학적인 지식도 풍부하죠. 특히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에 대한 아주 폭넓은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 속의 마음이라는 책은 에반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생물학, 현상학, 심리학,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을 넘나드는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계보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 보면요.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온 말이냐? 우리는 정신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었겠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냈냐 하면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몸의 구성 요소로 정, 기, 신, 혈 이렇게 얘기해요. 정, 기, 신, 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는 우리가 아는 기고요. 그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을 표현하고 혈은 그대로 피죠. 그래서 이 정기, 신혈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정과 신을 뽑아내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없던 개념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사상에는 혼과 백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말이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꺼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서양의 정신 또는 마음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만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통합된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 신혈에 흩어져 있기도 하고 우리 몸에 흩어져 있는 거가 우리 전통 사상에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서양을 봅시다. 서양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일찍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원래 의미는 호흡, 바람, 생명력 이런 말입니다. 푸네마라고 하는 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공기, 생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기와 비슷한 얘기죠. 기와, 푸네마, 푸시케가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정신의 마음에 가름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것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지닌 자연물의 형상이다. 생명을 지닌 자연물의 형상이다. 이게 마음이다. 그러다가 서양에서 이제 기독교 사상이 이제 중세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육 이원론이 됩니다. 영과 육이 나눠지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구분되는 그런 그 기독교 사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17세기에 데카르트에 오게 되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기계 속 유령이 돼요. 몸과 마음이 구분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에 더 가까운 거예요. 나는 마음일 뿐이에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기계일 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그 물질적 존재는 그 가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 따라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사유가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의식이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세기의 근대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심신평행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심신평행을 강조하면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같은 실체의 두 속성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실체, 하나의 실체. 그 실체를 이제 스피노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연, 즉 신. 그 신의 두 개의 속성이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마음이다. 데카르트는 그 마음의 영역, 의식의 수준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는 그 속에 생긴 어떤 감성들, 그래서 감성에 대한 아주 정교한 분석 체계를 남기죠. 에티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걸 남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개가 있었지만 이제 데카르트가 훨씬 더 우위에 서 있었다가 19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무의식을 발견하죠. 프로이트가,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 데카르트 기계론적 사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할 때 이것이 어떤 유체의 흐름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을 이제 발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또 그 메커니즘을 또 기계론적으로도 또는 유체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어떤 과학적 설명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뇌의 기능 또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20세기 초에 와서 발달하면서 어떤 계산기처럼 컴퓨터처럼 생각하게 되죠.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 비슷한 거다. 이 데카르트에서는 그 기계, 그러니까 시계,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첨단 기계였던 시계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지과학에 와서는 컴퓨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화생물학이 나오면서 마음도 일종의 생존의 도구다. 마음도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진화한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도구가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에 바탕한 철학을 한 데넷 같은 사람은 지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향성이니까 어떤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뭔가를 향해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어떤 기계적인 걸로 볼 때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as if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생명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인데 생명은 기본적으로 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랑 똑같냐? 여기 코나투스랑 비슷해요. 그죠? 존재 지속의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최근에는 이제 프란시스코 바렐라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이제 창출 행위적 접근법, 인액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바디먼트,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인지 구조가 내 몸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인바디먼트, 체화된 인지, 인바디드 커그니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인액티브, 세상이 내 몸속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출 행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데까지 와 있어요.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뭐 정기신 뭐 이렇게 했다가 푸시케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영 얘기했다가 의식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심신평행, 무의식, 부수현상, 생존의 도구,
그다음에 이제 지향성, 뭐 창출형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해 왔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달라져 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생각들, 마음에 대한 마음이죠. 마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달랐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단일한 하나의 그 정체성을 가지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음의 진화, 이제 데넷이 얘기한 건데요. 이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윈 생물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전과 생식이죠. 생전과 번식에만 정향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우리가 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 그렇겠죠. 뭐 단세포 생물보다 더 진화한 다른 생명도 되게 여기에 정향돼 있잖아요.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기는 것에 정향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윈 생물이라고 그래요. 스키너 생물은 뭐냐 하면 행동주의죠. 스키너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행동주의는 뭐냐면 어떤 그 자극을 줘서 그것을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조건 반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주어서 그것에 같은 행동을 습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학습 능력이 있는 게 이제 스키너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개를 훈련할 때 조건화를 시켜주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앉아와 그랬을 때 앉으면은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먹을 거 나온다는 것과 앉는다는 것이 이렇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능력, 이것이 스키너 생물입니다. 포포 생물은 사전 예측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면 뭐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흰개미 굴에 집어넣어서 그걸 거기 묻어나오는 흰개미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포포 생물이고요. 크레오레 생물은 아까 창출행위적 접근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죠. 외부 환경을 내부 환경에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 어떤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을 내부에 옮겨놔요. 그죠? 내부에 옮겨놔서 그걸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그런 거잖아요. 내가 했던 경험을 기억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떤 그런 거, 그레고리 생명의 이제 일종이라고 얘기했는 거죠. 자, 다음 마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은 이제 두 가지, 생각과 느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표현하는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죠. 이제 여기 미륵 방가사회성은 동아시아적인 사유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의 이제 노동이 만든 이 조각상은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물퉁물퉁한 근육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해부학의 베살리우스, 해부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베살리우스가 이제 해부도를 이렇게 그래요. 사람을 해부를 해서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똑같은 그 사태를 접하더라도 생각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진다고 할 때는 그거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기쁨, 슬픔, 뭐 노여움, 뭐 공포 이런 것들은 모든 민족의 공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낌이 더 원초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도 느낌이 훨씬 원초적이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느낌을 굉장히 괄시해왔죠. 그래서 이걸 억눌러야 되는 걸로,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걸로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느낌을, 감성을 복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생각의 길이를 봅시다.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원인이고 존재가 결과죠. 그래서 생각이 이제 기본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이고 존재는 몸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의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식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이 주체가 돼갖고 이 대상인 자연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하든 간에 보편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발달해왔고, 그래서 합리적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느낌의 길이 또 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7세기의 존재 지속의 지향, 코나투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990년대에 욕망이라고 하는 걸 정리가 됐었죠. 존재 지속의 지향입니다.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존재 지속의 지향, 욕망도 존재 지속의 지향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나오는 게 정서인 것이고, 무의식이 있는 거죠. 이제 프로이트가 발견했던 무의식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향성 속에 정서와 무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정서와 무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예술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술이 꼭 합리적으로 종합적인 것만 예술이 되지는 않잖아요. 비종합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 불합리한 것조차도 예술이 되고 인문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달리 느낄 수 있어요. 이 느끼는 감정들은 인류의 공통적인 감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어떤 각각의 상황성을 느끼는 것은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주관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과 생각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진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길은 서로 갈라져서 멀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평행으로 가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과학과 철학에서 찾는 삶의 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초월적 영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 발견한 게 초월적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음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명으로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우리 몸의 속성이다. 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몸의 속성. 마음은 몸의 속성이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도구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몸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됐다. 이성과 감성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최초로 한 사람이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장일 뿐이잖아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니체에 와서는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이 이성이래요, 몸이. 그리고 하나의 뜻으로 묶인 여럿이다. 이건 이제 요즘에 그 과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모듈들이에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모듈들이 있잖아요. 신경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비뇨기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반독립적인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목부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몸의 기능을 담당하잖아요.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도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해요. 어떤 식욕이라고 하는 모듈도 있고, 성욕이라고 하는 모듈도 있고, 또 어떤 지식욕이라고 하는 그 모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로 묶인 것이다. 여럿이 하나로 묶인 것이 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체에서는 몸과 마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댄디 같은 사람은 나는 내 몸이 발전시킨 각가지 능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쟁 활동의 조직화일 뿐이다. 내 몸에 다양한 그 능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능력도 있고, 기억력이라는 능력도 있고, 모든 걸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경쟁 활동을 그런 활동들이 조직화된 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어디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미세인, 호문쿠루스라고 하죠. 어떤 내 속에 다른 나를 그걸 통제하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가지 내 몸속에 퍼져 있는 각가지 능력들, 그런 활동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게 나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 신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다. 그게 꼭 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주체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유행가 가사도 많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또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라는 노래가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엔 엄청나게 많은 나가 있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나라고 하는 거죠. 톰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뇌의 준안정적인 동력학적 패턴을 주조하는 시공간적 패턴이다. 말이 어렵죠. 마찬가지 같은 얘기예요. 패턴을 주조하는 시공간적 패턴이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첨단 인지과학에서 거의 이제 그 컨센서스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주장들인데 마음은 몸속에 새겨져 있다.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마음은 몸속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건 신경과학에서 예를 들면 다마지오 같은 신경과학자는 소마틱 마커스라고 해서 몸속에 마킹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추상적인 생각만 하는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연구하는 인지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렐라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생물학자고요. 평생 생물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말년에 가서는 불교에 좀 심취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세계에 펼쳐놓는다. 세상이, 나는 내 세상에다 마음을 펼쳐놓잖아요. 예를 들면 보세요. 노인들 있잖아요. 시골에 평생 살았던 노인들을 자식들이 이제, 편하게 모신다고 서울로 모셔가잖아요. 일주일도 못 견디시잖아요. 바로 내려가신다고요. 왜 그러세요? 그분들이 평생 자기 마음들을 주변 환경 속에 뿌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게 자기인 겁니다. 자기 정체성인 거죠. 근데 그 뿌리를 뽑아서
서울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환경에 놓아두면은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을 세계 주위의 환경에 뿌려놓는다라고 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이런 그 강의를 준비한다든가 할 때 이게 마인드맵을 그리는 습성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추상적인 그 체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저런 생각을 하기도 이때는 이런 생각, 저 때는 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것을 종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아이디어, 세 개의 또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한꺼번에 뭉쳐질 때 반짝하는 어떤 새로운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인드 맵을 그려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생각들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컨텍스트 속에 존재하느냐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런 걸 권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마인드 맵을 그려가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했을 때 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같이 연결시켜 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참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언제부턴가 지금 이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계속 그 영상을 활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뭐 동영상을 합니다만 동영상을 하면서도 꼭 이런 그 그림들을 아주 열심히 찾습니다. 이것도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주제와 관련된 어떤 그림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념적으로 추상적 개념으로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심상을 가지고 사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상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계속 이런 그 그림들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으로 생각하자. Thinking in Pictures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템플 그랜든이라고 하는 자폐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Thinking in Pictures. 자기는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맵은 혼자 그리기보다는 친구들이 같이 그려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려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의 두 갈래 길인데 결국 마음에 대한 마음의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의학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느낌을 복권시켜야 된다.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을 너무 폄훼했다는 거 우리는.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성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느낌은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최근에 그 교육학의 학습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생각과 느낌이라는 두 개의 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인지과학에서 할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문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학을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인지과학이나 진화생물학, 그런 또 이제 몸철학 이런 데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의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첨단 과학과 철학적 사유들 이런 것들 참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초의학, 임상의학 나눠갖고 기초의학은 임상과 관련성 없이 그냥 그것 자체로의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항상 현실적인 맥락과 더불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알매 이르는 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대한 마음의 두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을 어떻게 종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